모태가 서울여성센터의 모태가 된 서울여성병원과 세종병원의 관계, 협력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문 병원은 상당히 진료에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결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료에 대한 방향이나 목표가 많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환자군에도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과의 전문 병원들이 결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심혈관 질환과 함께 여성 질환까지 같이 전문성을 갖고 볼 수 있는 병원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여성 질환까지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또 장점이 되고, 더불어 두 전문 병원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또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전문성에 대한 이질성으로 인해서 진료의 그런 협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병원에 지향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과정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메디플렉스 병원 내에서 서울여성센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길안과센터하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들이 이렇게 전문 병원이 사실 이렇게 서로 결합하고 융합하고 이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병원에 있는 박진시 사장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전문 병원들을 한번 이렇게 화합을 해서 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이제 의향을 갖고 이제 시작을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서울여성병원에 있는 이제 송현주 원장님이 뜻이 잘 맞으셨고, 한길안과의 원장님도 맞으셔서 다행히 이제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아직은 이제 서로 이제 화합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모델을 잘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건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 선생님은 월급을 세종에서 받나요? 서울여성병원에서? 제 소속은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고요. 근데 이제 서울여성병원에서 이제 급여라든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일단 책임을 집니다. 형식적인 거는 메디플렉스 소속이고, 어떻게 보면 뭐 실질적인 소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사실상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속은 저쪽 소속인 거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상 몸만 여기 와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서울여성병원하고 메디플렉스 세종병원하고는 서로 이제 서로 관계를 잘 결합을 해서 이게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그 전문병원의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기간에. 단순히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 산부인과를 그냥 일반적 산부인과로 개원했다고 하면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병원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문병원에 있는 원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리고 관리를 그쪽에 맡김으로써 여기가 이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인과 병원을, 불임병원을 뭐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개원한다 그러면 전문병원 시스템하고 뭐가 다른가요? 조금 같지 않는가요? 개원하고 전문병원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개원하는 경우는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을 이제 이렇게 그런 거에 맞게 할 수 있지만요. 전문병원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환자의 진료, 수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래서 안전하고 환자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 병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들이 믿고 다니기에는 전문 병원이 훨씬 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개인 의원에 다니는 분이 이제 질 낮은 진료를 본다라는 건 아니지만, 전문 병원은 이제 공식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그 대신에 이제 공신력 있는 그 보건복지부 인정해주는 경우는 다양한 이제 그 인정하는 그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하는. 그래서 의료진의 뭐 경험이라던가 또는 이제 간호 인력이라던가 의료진의 그 수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또 실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감염이라던가 시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인증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계속 이제 검증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전문병을 따기가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강제적으로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그리고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적이란 말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위한 뭐 사고 나가지 않도록 하고 감염의 이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있고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설은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규정을 통과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올해 2년 차입니다. 올해 2년 차 접어들었죠. 어떻게 성공적으로 처음 계획한 대로 잘 협조 관계가 잘 되고 있나요? 상생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메디플렉스 병원에서 추구하는 이제 방향과 또 진료의 어떤 그 추구하는 목표가 좀 서울 여성병원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모토는 본 병원에서 추구하는 바를 저희가 따라가고요. 저희가 최대한 맞춤으로 메디플렉스 병원이 발전하는 그런 궤도 속에서 서울 여성병원이 협조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서 서울 여성병원을 원하는 바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뭐 부족하거나 어려움은 없었고요. 최대한 이제 서로 돕고 밀어주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이 됐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중간에 입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김첨희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오셔서 한 1년 한 정도 가까이 이제 모임 여기 센터를 이끌으셨고 1년 반 정도 이끄셨고요. 저는 여기 온 지 작년 6월 달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전문병원의 면모로서는 좀 적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서울 여성병원은 이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여성병원 인력만큼 이쪽을 이제 이렇게 배치하기는 좀 제한이 있고요. 그 종합병원 내에서 이제 최소 인력이 2명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명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명 인력을 가지고 이 센터 운영할 때 수술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에 의해서 이제 의료진이 이제 이렇게 좀 부족하는 상황이 또 되게 되면 환자한테 진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의료진 1명을 충원함으로써 오전과 오후에 진료 공백이 없이 진료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전문적인 부분은 이제 난임하고 부인과를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환자가 많지 않아서 그래도 당연히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는데 환자가 좀 늘고 수술도 늘고 하면서 병원이 조금 더 외형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뭐 그런 의료진의 부족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거나 또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 여성센터,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서울 여성센터의 특징, 자랑거리 3가지만 꼽아보라면 첫째, 둘째 3가지로 요약해보라면 뭘 꼽겠습니까? 우선 그 최고의 시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안전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환자가 믿고 다닐 수 있는 이제 병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여성병원의 전문성을 도입함으로써 단기간에 그런 전문성을 확보를 함으로써 좋은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볼 수 있다는 두 번째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은
단일공 복강경을 도입을 해서 많은 여성들이 수술할 때 통증과 장기간의 입원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용적인 효과까지 거둠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환자가 꽤 많아요. 해외 진료도 많이 하고 서울 여성센터에도 외국인 산모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외국인 여성들은 주로 이제 부인과 검진 그리고 부인과 질환 이분들로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난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서울 여성센터 내 외국인이 진료를 하시면서 잘 구비되어 있는 시설과 함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입 소문으로 그분들이 연락을 또 그들 친척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입 소문으로 다시 또 오시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 말씀하신 카자흐스탄 이런 이제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 많이 오고요.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들. 그 외에 이제 나라는 이제 뭐 많지는 이제 이 환자 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 영어권 나라나 그다음에 중국인 이런 분들도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권이라 그러면 영국, 싱가포르, 홍콩 뭐 많은데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주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제외 국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미동포들 수도 있을 수 있고 그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 이제 오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이제 영어권 나라 중에 이제 국적이 외국인이지만 이제 한국인이었던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장님은 복강경 수술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난임 시술뿐만 아니라 복강경 수술 경험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복강경 시술 건수가 총 개인적인 시술 경험이 몇 건 정도 될까요? 대략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1000건 정도 되는데 최근에 한 500건 정도 5년 500건이 아니고 최근에 한 5년 정도에는 단일공 수술 중에 2개나 3개 정도 구멍을 뚫는 일반 복강경으로 전환을 하던가 또는 개복을 하는 이제 전환 케이스가 단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은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100% 이제 성공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총 그 생애 중 총 시술 횟수가 1000건인데 최근 5년간 시술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중에? 초창기 때는 이제 단일공 복강경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 테크닉이 이제 많이 이제 향상되면서 주로 하게 되는 거라서 한 700건 정도 됩니다. 생애 시술 건수 중에 70%는 최근 5년간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거는 그러면 선생님은 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미즈메드 병원에 계시다고 오신 걸 알고 있는데요. 미즈메드 병원에서 대부분 복강경 시술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반반입니까? 미즈메드 병원에서는 이제 일반 복강경을 좀 처음에는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2007년, 8년, 9년 그 사이에 이제 단일공 복강경을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시도를 했었습니다. 미즈메드 병원에서. 그 이후에 이제 일반 복강경과 단일 복강경을 겸해서 계속 해왔었고요. 2014년부터 이제 안양에 있는 안양에 있는 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때는 오직 단일고 복강경만 가지고 수술을 해봤고요. 그거는 이제 최근까지 이르러서 단일고 인천 복강경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에 계신 분이 단일공 복강경은 자기가 최초로 열고 자기가 세계 최고다 하고 주장하고 계신데 선생님 또 선생님 참모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미즈메드 병원 내에서요. 미즈병원 미즈메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시는 분이 인천 성모병원의 김용호 교수님이 이제 계시고요. 그분이 이제 단일고 복강경을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전문 병원에서 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일고 복강경이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하고 많이 어려운 시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병원에서 하다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일반 복강경으로 전환한 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 때 단일고 복강경을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센터장님은 전문 분야가 여기서 그러면 난임 쪽입니까? 복강경 시술 쪽, 부인병 쪽이십니까? 우선 뭐 두 가지 다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난임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제 상당히 다양한데요. 부인과 질환이 또 결부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과 수술도 그동안 이제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이제 전문 분야가 됐고요. 특히 저는 한 10년 전부터 단일고 복강경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시행될 때부터 이제 초기부터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계속 단일고 복강경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별화된 복강 수술을 할 수가 있어서 난임과 함께 복강 수술도 같이 겸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의 난임은 다른 선생님이 보시나요? 그것도 다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외과적인 이제 치료도 병행한다는 의미인데 외과적인 치료 말고도 내과적인 원인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면역이나 혈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검사도 있고요, 혈액 검사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치료하는 약물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는 여기서도 다 검사가 가능하고요. 약물 치료도 병행해 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이나 뭐 이런 저출산 그 풍조하고 맞물려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험급여라든가 이런 지원 체계 강화돼서 환자들의 부담은 많이 줄었죠. 예. 그 2017년 10월부터 난임 급여화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중간에 많은 난임 부부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크게 본다면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될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고 여겨지고요. 장기적으로 보험 시스템이 좀 더 난임 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정비된다면 많은 난임 환자들이 편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2019년 1월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전에는 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한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이제 보조가 됐고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실제로 50만 원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좀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난임 보조금 지원금이 확대가 되면서 좀 더 많은 난임 부부가 그걸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더욱더 중요한 사항은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지금은 50만 원을 전부 다 난임 치료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물론 아직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료비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난임 부부들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여겨지고요. 특히 이제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2017년도 10월 달에는 이제 비급여, 급여가 되어 있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서 본인이 이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임신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약물들 이런 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또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그 비급여 영역에서 이제 본인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이제 부분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임신 유지할 때 쓰는 다양한 약도 보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이제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50만 원이 좀 적군요. 근데 실제로 그 난임 클리닉을 다니다 보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병원 진료비도 추가로 더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진 이렇게 권유하진 않지만 또 난임 부부들은 이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 건강 보조식품들, 영양제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난임을 클리닉을 다니신 분들이 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임신이 빨리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임신이 빨리 되지 않으면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난임 그 급여가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신선급여, 그다음에 냉동배아, 인공수정 이제 횟수를 제한해 놓고 그 횟수를 넘기면 이제는 모두 다 이제 본인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비용에 대한 2회인가 3회까지 신선배아는 4회고요. 냉동배아는 이제 3회고 인공수정은 3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 횟수를 넘기면 추가로 본인이 부담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난임보험부도 시험관하기 경험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10번 했다, 5번, 보통 평균이 5, 6번이던데 네. 전부 다 비급여네요. 그럼 그분들은 이미 비급여로 감당해 오신 분들이지만 예. 그래서 많은 난임 부부들이 그 비용적인 부분을 아직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네. 그 금액이 이제 급여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네.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매 할 때마다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44세 이전에 있는 여성들만 해당이 되고 44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젊은 여성들, 아직은 이제 임신할 확률이 높으신 분들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개발된 거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한 거라 여겨져서 수긍이 가는데요. 하지만 그 요즘의 상황이 나이를 좀 들고 늦게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하더라도 좀 나이 좀 이제 바로 임신 안 하시고 좀 늦게 아기를 갖는 분들도 계시고 또 둘째나 셋째 늦둥이를 이렇게 나오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때 보면 또 그분들의 마음과 그런 아기를 갖고자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은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제 정책이 모든 분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그런 이제 가치를 또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는 그런 측면도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돌아보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환자 그런 게 있다면 뭐 여러 어려움 뚫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런 케이스를 한번 꼽아보라 그러면 꼽을 수 있는 환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기억나는 환자는 이제 임신이 잘 안 된 이제 뭐 그분은 나이는 좀 젊으시긴 했습니다. 몇 살? 30대 초반이었고요. 한 32세 되신 분이셨는데 한 5년 정도 이제 임신 이제 시도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임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젊다 보니까 병원에 이제 오지 않고 좀 자연주기로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난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으셨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늦게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진료를 시작할 때 저희가 난임에 대한 이제 검사를 몇 가지 시행을 하는데요. 기본 검사에는 이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나팔관 조영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검사, 정액 검사까지 4가지를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이제 난소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AMH라고 하는 이제 항물량 호르몬 검사라고 하는 이제 난소 기능 보는 검사가 있는데
수치가 이제 매우 떨어져 있는 이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처음에는 인공 수정을 우선은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공 수정을 한 3회 정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 이제 본인이 원해서 더 했기 때문에 인공 수정이 이제 3회만 해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추가로 좀 몇 번 더 하면 거의 1년 갑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을 또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권유할 수는 없는 이제 상황인데, 시험과 임신을 권유해서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이제 되면 제일 좋지만 한 번에 뭐 되는 경우는 이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시행이 됐고, 두 번째 임신이 됐는데, 그분은 이제 종교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임신을 이제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난임 부부들이 사실은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힘듭니다. 1년 이상 넘어가면 실제로 한 80%에서 90% 정도는 이제 우울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많이 이제 침체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분은 진료를 보실 때마다 늘 희망을 갖고 웃음을 잃지 않고 병원을 이제 진료 보실 때 저를 계속 믿으면서 잘 끌어오셨고요. 또 제가 이제 처음에 인공 수정을 이제 권유하고 했을 때 기꺼이 따라오셨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시험관으로 넘어올 땐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험관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셨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인공 수정을 한 몇 번 더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하셨고요. 그리고 시험관 임신할 때 바로 임신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 번의 실패를 또 거듭할 때도 많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저를 따라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요. 돌이켜보면은 그분이 그런 의료진을 믿고 매번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난임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한 모범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한 번, 두 번에서 임신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희망을 갖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걸어 나가면 결국은 임신에 성공합니다. 빨리 임신되는 분이고 좀 늦게 되는 그 차이지. 쉬운가요? 인공 수정만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전체 난임 치료 아기를 가진 건수 10케이스 중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퍼센테이지 따지면? 인공 수정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 저도 이제 통상적으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냥 그 정도 임신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들한테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공 수정 하시게 되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임하시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술 자체는 이제 이렇게 많이 몸에 영향을 많이 안 주는 과정으로 가볍게 부드럽게 약을 쓰고 하기 때문에 또 비교적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시험관 임신은 이제 한 40에서 50% 정도 나누고 있는데 전체적인 통계이고요. 여성의 연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여성에 비해서 40대 넘어가면 임신율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20대 젊은 여성들은 한 50% 정도까지도 임신율이 나오지만 40대가 넘어가면 20% 이상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환자들에게 설명드리기는 40대 넘어가면 10%에서 20% 정도 나올 수 있다. 45세 넘어가면 임신이 좀 어려울 수 있다. 5% 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산이염은 몇 개월부터 안전하다고 봅니까? 없어진다고? 나이랑 그 관계가 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젊은 여성이 이제 임신이 됐을 때는 유산될 확률은 이제 매우 낮다고 여겨지고요. 나이가 이제 35세 이상 되고 40살 넘어가면 당연히 또 유산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뭐 대부분 임신 초기에 12주 이내에 이제 유산이 많이 되고요. 그 초기에 유산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나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적인 어떤 이상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35세, 40세, 40을 넘어가면 갈수록 염색체 이상을 동반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임신 초기에
큰 기형으로 인해서 유지가 잘 안 되는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지죠. 유산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습관성 유산은 물론 이제 많은 상당한 이유들이 원인 불명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질적인 부분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면역이나 혈전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다니신 분 중에 3번 이상의 이제 습관성 이제 유산을 다니신 분이 정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전에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혈전 억제 주사제를 투여함을 통해서 출산을 성공적으로 했던 분이 계시고요. 그분은 둘째 아이도 또 성공적으로 임신이 돼서 또 혈전 치료를 하면서 둘째까지 출산을 다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혈전이라는 거는 자궁 동맥에 어떤 핏덩어리가 쌓여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궁 동맥 색전증으로 분류되는 그런 질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자궁 동맥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제 자궁으로 이제 유입되는 이제 많은 중요한 이제 그 큰 동맥도 있지만 그 외에도 또 가지를 치는 조그만 이제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다른 이제 잔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혈전이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미세한 가지에도 그 혈액이 지나가는 가지에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혈전을 이제 미세한 이제 자궁으로 들어가는 유입되는 혈액을 잘 소통할 수 있는 이제 혈전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혈전 억제제를 투여를 하면 혈액 순환이 잘 되고 혈전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착상의 장애라던가 또 임신 유지할 때 어떤 유산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궁 혈관 폐쇄증 환자인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그 부위에 혈관에 약물을 주입해서 알코올이라든 뭐 다른 약물을 주입해서 그 혈류를 재개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맥 혈관 정맥 주사에서 전신적으로 약을 투입해서 합니까? 약은 이제 배주사로 투여를 하게 되고요. 배로 아랫배에다가 그냥 아랫배에다가 산모들이 피하 주사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난임 이제 난임 여성이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자가 주사제를 많이 씁니다. 주로 배주사입니다. 배주사고 본인이 예. 직접 이렇게 매일 이렇게 투여를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혈전 억제 주사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주사를 맞고 배주사가 이제 혈액으로 유입이 돼서 전신적으로 이제 혈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고요. 당뇨 환자들의 인슐린 주사 본인이 만져야 하는 것처럼 예. 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가 주사제를 쓴다는 그런 불편함과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배주사를 매일 쓰다 보니까 멍이 많이 듭니다. 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미용적인 부분이나 통증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목욕탕 가는데도 맞습니다. 거리게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이 자신의 배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어떤 많이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대한 그 기대와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맞는 이제 많은 그 난임 여성들이 정말 그 아기 낳을 때까지 즐겁게 정말 그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궁 근종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뭐 약물 치료도 있고요, 수술적인 이제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시술을 포함한데요. 근종을 이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이제 뭐 개복을 하거나 복강경으로 근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시술적인 거라면 이제 뜨거운 열을 가해서 이제 근종을 줄이는 거죠. 그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로 그런 방법이 있고요. 혈액으로 지나가는 이제 근종으로 지나가는 혈관을 막음으로써 혈액 순환이 되지 않도록 해서 근종을 줄이게 하는 색전술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하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궁 동맥 색전술을 통해서 색전술 맞습니다. 그러면 근종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치료 방법이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네, 자궁 근종과 같은 자궁 내 이상 이 원인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발표자에 따라서 논문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다른데요.
난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이제 근종을 한 5%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근종이 이제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 부위에 존재하는 근종은 난임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돼서 내막 부분에 있는 근종은 이제 치료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자궁 근육층에 있는 혹이나 자궁 그 벽을 이렇게 벗어난 자궁 바깥에 존재하는 이제 그런 근종은 직접적으로 자궁 내막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난임하고는 큰 관련성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선택할 때는 그 자궁 내막을 침범하는 근육층에 근종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치료의 어떤 질환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32세에서 35세 사이 이 여성들한테는 근종이 그래도 비교적 빈도 면에서는 좀 적지 않나요? 예, 좋습니다. 눈에 띄게 적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그런 환자들은 비교적 젊은 30대 초반 가임 여성한테 불임을 일으키는 원인은 주된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30대 초반 여성들은 이제 그 배란 장애라고 흔히 말하는 다낭산수 증후군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기질적인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와서 생기는 이제 질환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 조절하는 약을 저희가 쓰면서 그 배란 촉진제를 쓰고 하면서 임신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경우의 수는 좀 작지만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난임 클리닉을 다니시는 분들은 일반 여성에 비해서는 구조적인 측면을 동반한 분들이 그래도 흔하다고 흔합니다. 나팔관이 이제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10명 중에 한 3, 4명은 됩니까? 그보다는 낫습니다. 이제 나팔관이 막혀 있는 부분이라던가 또는 근종이 이제 젊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이즈로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난소에 이제 종양을 동반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또 임신을 하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난소에 큰 혹이 있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젊은 여성들은 최대한 이제 수술은 최대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특히 이제 근종 수술을 하게 되면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을 거치고 이제 임신을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젊은 여성들은 가급적이면 임신을 먼저 해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출산 이후에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유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난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되는 자궁 내막을 침범하는 근종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젊은 여성이라고 해도 치료적인 부분을 권유드리고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임신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편이고요. 흉터가 생겨가지고 그 보시보시라는 둥지를 애기 집이 수정란이 둥지를 틀려야 틀 수 없게끔 가서 앉으려 그러면 미끄러지고 네. 흉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될까요? 수술은 이제 크게 성공률 확률 측면에서 보면 그 수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에 직접적으로 이제 혹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내막에 보통 이제 근종이라기보다는 뭐 용종에 가까운 이제 혹들이 있고요. 그냥 자궁 내막에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궁경이라고 하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그런 용종이라던가 유착을 제거하는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궁 내막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근종이 있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자궁 내막을 이제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종은 이제 최대한 이제 자궁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술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자궁을 누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궁 근육층에 있는 혹이면서 자궁을 누르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근종을 이제
자궁 바깥에서 제거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내막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좀 하게 됩니다. 5대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수술적인 부분이 복강경 수술은 이제 많은 경험을 요하고 또 섬세한 이제 테크닉을 또 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난임하고는 좀 지적인 관련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험이 많고 또 그런 섬세하게 수술할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불임의 원인이 뭐 여성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쪽에도 있고 최근에는 또 남성 불임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건지 몰랐던 걸 알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보다는 비율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뭐 다양한 이제 원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정맥류라고 그래서 알려져 있는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남성 원인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정맥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자 수나 전자 운동성이 떨어져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가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원인이 있을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식이 습관, 그다음에 생활 습관, 운동 부족 이런 부분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고요. 과거에 비해서 남성 분임의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서 난임 클리닉을 다니시는 이제 부부들은 남성분도 반드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 편이고요. 다행히도 여기 메드플렉스 병원 내에는 이제 비뇨기과가 이런 남성 불임을 잘 볼 수 있는 임상 의료진이 현재 진료를 보고 계셔서 오시면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 주위에서 보면 과거에는 남성 불임, 자기가 불임이기 때문에 애를 못 갖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근래에는 제 조카들 보면 조카들 사례들 보면 남자가 부실해가지고 임신이 안 된다 하는 소리들이 여럿을 봐요. 네. 환경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영양도 충분하고 옛날에 비해서 영양도 충분하고 신체 발달도 더 좋은 것 같고 키도 크고 근데 왜 이제 약해질까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남성의 그 정자와 정액은 이제 열에 민감한 이제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활동이 좀 적은 실내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는 직장을 갖고 있다는 분이라던가 또는 이제 고온에 노출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생활 습관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정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신체 활동, 운동을 많이 하시는 중에서도 이제 사이클과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제 이런 남성의 외음부를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장기간 하게 되면 정 상태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과 같은 이제 그런 의료 장비들이 그 일정한 그 정자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의 영향이 있을 맞습니다. 수 있겠다. 예,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영양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크다고 여겨지는데요. 서구화된 식단, 고기와 같은 이제 그런 식단들이 이제 많이 보급되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이 대변되면서 실제로 이제 건강에 유효한 이제 역할을 했다고도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식단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봤을 때도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이제 암에 발생될 때도 식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서구화된 식습관이 이제 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내 세균 이런 변화들이 또 여러 가지 질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어떤 부분이 나오고 있을 때 봤다 보면 식생활 습관도 이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서 남성들에 대한 식습관의 영향도 현대화, 서구화되면서 정액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성 질환 중에 아까 이제 뭐 복강경 시술도 하고 자궁근조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데 그 갱년기 증후군이라든가 뭐 골다공증 뭐 이런 것도 같이 병행 진료하십니까? 부인과에서? 맞습니다. 그 나이가 이제 드신 이제 여성들이 폐경기, 갱년기 증상 호소하신 분들이 점차 늘고 있고요. 그분에 대한 이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치료하는 것이 산부인과의 뭐 큰 역할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난임, 클리닉, 불임과 질환 진료 보시면서 폐경으로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저희가 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강경 시술 건수가 총 개인적인 시술 경험이 몇 건 정도 될까요? 대략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1000건 정도 되는데 최근에 한 500건 정도 5년 500건이 아니고 최근에 한 5년 정도에는 단일공 수술 중에 2개나 3개 정도 구멍을 뚫는 일반 복강경으로 전환을 하던가 또는 개복을 하는 이제 전환 케이스가 단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은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100% 현재 성공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총 그 생애 중 총 시술 횟수가 1000건인데 최근 5년간 시술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중에? 초창기 때는 이제 단일고 복강경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 테크닉이 이제 많이 이제 향상되면서 주로 하게 되는 거라서 한 700건 정도 됩니다. 그럼 생애 시술 건수 중에 70%는 최근 5년간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거는 그러면 선생님은 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미즈메드 병원에 계시다고 오신 걸 알고 있는데요. 미즈메드 병원에서 대부분 복강경 시술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미즈메드 병원에서는 이제 일반 복강경을 좀 처음에는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2007년, 8년, 9년 그 사이에 이제 단일검 복강경을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시도를 했었습니다. 미즈메드 병원에서. 그 이후에 이제 일반 복강경과 단일 복강경을 겸해서 계속 해왔었고요. 2014년부터 이제 안양에 있는 안양에 있는 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때는 오직 단일검 복강경만 가지고 수술을 해왔고요. 그거는 이제 최근까지 이르러서 단일검 복강경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성모병원에 계신 분이 단일공 복강경은 자기가 최초로 열고 자기가 세계 최고다 하고 주장하고 계신데 선생님 선생님 참으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미즈메드 병원 내에서요. 미즈병원 미즈메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시는 분이 인천 성모병원의 김용호 교수님이 이제 계시고요. 그분이 이제 단일공 복강경을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전문 병원에서 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일공 복강경이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하고 많이 어려운 시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병원에서 하다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일반 복강경으로 전환한 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 때 단일공 복강경을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란 이런 수술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벚꽃에 구멍 한 개만 뚫는 거죠? 맞습니다. 설명을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단일공 복강경은 큰 특징으로는 이제 원래 우리 신체에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배꼽입니다. 그 배꼽은 기존에 있는 흔적인데 그 흔적이 있는 자리에 최소한의 그 흔적으로 수술 흔적으로 수술하게 되면 실제로 수술하고 나면 큰 이제 수술한 자리가 잘 아물면 수술한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흉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수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적인 부분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멍을 여러 개 뚫지 않다 보니까 통증도 많이 감소를 하고요. 또 재원 기간도 많이 단축이 된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자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용한 수술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 기간이 단축된다는 얘기는 이제 개복 수술이랑 비교해 본다면 얘기는 거고요. 개복 수술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 기간이 있는데 일반 복강경은 이제 한 3일에서 짧게 2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됩니다. 단일고 복강경도 2일에서 3일 정도 입원합니다. 개복 수술에 비하면 입원 기간이 많이 단축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또 다른 장점들도 겸해서 봤을 때 단일 복강경에 이제 장점이 있다고 봐지는 거죠. 환자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은 어떤가요? 측면에서는?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단일고 복강경은 실제로 환자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수술이지만 그걸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많이 불리합니다. 수술이 어렵고 또 나름대로 또 그거를 테크닉을 또 능숙하게 하려면 많은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용 포트를 이용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일고 복강을 하다가 여러 개 더 뚫게 되면은 그 복강 기구의 비용이 더 추가로 더 들어야 되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일고 복강경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면 비용에 추가 비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산부인과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복강경과 단일고 복강경이 금액이 같습니다. 단일고 복강경을 하신다고 해서 금액을 더 드려야 되거나 추가 비용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는 일반 복강경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단일고 복강경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메드프렉스 병원에서도 포괄수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동일한 금액으로 환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고 복강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그 일반 양성 질환은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단일고 복강경이 가장 커다란 한계가 꿰매는 그런 테크닉이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시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꿰매는 수술 테크닉이 어렵다 보니까 한계가 되었고 한계되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제한적인 수술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이제 단일고 복강경을 수초하는 이제 꿰매는 테크닉이 많이 개발됐고 그걸 통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극복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 도구 중에 V락이라고 하는 이제 실이 있는데요. V락을 이용한 수처를 꿰매는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용이하게 꿰매는 시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V락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단일고 복강경을 꿰매는 테크닉을 잘 익히면 또 얼마든지 수처가 가능하고요. 제가 단일고 복강경으로 해서 논문을 낸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단일고 복강경에서 이제 꿰매는 방법에 대한 논문입니다. 초창기 때 이제 제가 늘 해오면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서 논문까지 내게 됐는데 지금 많은 병원에서 그 방법대로 하는 병원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부인과 질환들을 꼽는다면 자궁 이제 적출술, 그다음에 자궁근종 절제술, 그다음에 난소낭종 절제술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팔관 복원술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암 환자들, 특히 자궁경부암 초기 환자들은 요즘에 복강경이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복강경이라든가 로보 수술이 자궁경부암 초기 수술을 당시에 유익이 없다라는 최근의 논문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병원에 있는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암 환자를 제외한 양성 질환들은 이제 다 단연고강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네. 복강경과 함께 로봇 수술이 이제 개복 수술과 차이점이 있는 것을 비교한 논문들이 나오면서 그 복강경과 로봇 수술을 했을 경우에 캔서 리커 리스크가 더 높다라는 이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암의 경우는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지금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도려낸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HPV 바이러스가 잔류하고 있었을 가능성 때문에 그 재발 위험이 상존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인이고요. 수술할 때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거나 또는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에 그 자궁경부 암 세포가 복강 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단점이 생긴 겁니다. 기구를 타고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요. 수술 과정에서 그럼 결국은 수술 과정에서 수술 기구를 타고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궁경부 쪽에 있는 암 세포가 복강 내로 이렇게 우리 영어로 시딩 된다. 네. 이제 거기 이제 침범할 수 있다라는 이제 사실들이 인정이 되고 있으면서 수술 기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강경으로 수술하더라도 자궁경부 쪽의 메스가 2cm 이상 되면 개복 수술을 권유했다던가 복강경 하더라도 2cm 이하면 제한적으로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이제 논의하고 있고요. 단공 복강경도 마찬가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자궁경부 쪽을 암 세포가 복강 내로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궁경부 쪽을 그 수술적으로 제거를 먼저 한 다음에 복강경을 한다던가 또는 자궁경부의 암 세포를 암 종양을 이제 감싸서 노출되지 않도록 선 작업을 한 다음에 복강경을 한다 이런 수술 기법의 변화를 이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온 이제 데이터들이 암의 재발이 높다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결국 자궁경부 암은 개복을 해야 되는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궁경 질식으로 들어가는 자궁경 질경이나 자궁경을 이용해서 원추절제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역시 같은 위험이 있다는 그것도 같은 위험이 있다는가요? 그래서 원추절제술은 이제 암 되기 직전 단계, 아주 초기 단계에 이제 원추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이 이제 조금 더 진행된 단계에서는 원추절제술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자궁 적출술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자궁 경부를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복강경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또 로봇 수술하는 과정에서 암 세포가 복강 내로 전이된 이제 세포가 침범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이제 가급적 늦추지 않고 바라는 그 소망을 가급적 빨리 이루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일상생활에서요? 그 난임 예방과 관련성 있는 이제 말씀을 여겨지는데요.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임신하시는 겁니다. 난임을 일으키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여성의 나이입니다. 여성이 고령화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정말로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임신을 시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임신을 하시면 임신이 잘 됩니다. 잘 되고 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혼이시고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뭐 고민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녀 낳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임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가장 큰 허들이 나이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난임 예방법이 바로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기를 갖는 겁니다.
혹시 그리고 부부 생활은 아무래도 혼자의 어떤 생활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상황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이 직장에서 다녀오시고 나서 몸이 많이 피곤하다고 하면 저녁 때는 주무시고 새벽에 부부 생활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여성이 또 밤에 많이 힘들다고 하면 남편이 배려해서 새벽에 부부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때 두 분이 좀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또 좋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저녁 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저녁이 제일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그런 대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잘 맞출 수 있는 시간대가 가장 좋은 시간대가 아닐까 싶고요.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배란 날짜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배란되는지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배란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늦게 배란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부 생활을 좀 자주 하신다면 이제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부부 생활을 자주 할 수 없는 분이시라면 이제 병원에 다니시면서 그런 배란 날짜를 좀 받으면서 부부 생활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